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수요일 아침 뉴스 퍼레이드 시작합니다. 삼성전자 노사가 어제부터 오늘 자정을 넘긴 새벽까지 마라톤 협상을 벌였지만 타결에는 실패했습니다. 다만 한 가지 쟁점을 제외하곤 큰 틀에서 의견을 모았다고 해 타결 가능성은 열어뒀습니다. 노사는 오늘 오전 10시부터 마지막 협상을 시작합니다. 첫 소식 김서정 기자입니다. 어제 오전 10시에 시작한 삼성전자 노사의 2차 사후 조정 두 번째 회의. 14시간 넘게 회의가 이어졌지만 자정이 지나도록 결론이 나지 않았습니다. 결국 중앙노동위원회는 회의를 정회하고 오늘 추가 협상을 진행하기로 했습니다. 다 우리 시나리오 만들어놨습니다. 파업 전까지 그게 투표까지 그러면 좀 내일 정리되면은 파업을 그 시간만큼 유예하겠죠. 노사는 대부분의 쟁점에서 상당 부분 합의를 이뤘지만 핵심 쟁점 한 가지를 두고는 끝내 입장차를 좁히지 못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앞서 중노위는 양측에 조정안을 제시했는데 노사 양측은 오늘 회의에서 수용 여부를 밝힐 예정입니다. 저희 노동조합은 내일 사후조정 회의에 임하기 위해서 여기 중노위에서 대기하기로 했습니다. 감사합니다. 노사 양측 모두 조정안을 수용하고 조합원 투표에서 가결되면 협상은 타결됩니다. 하지만 어느 한쪽이라도 조정안을 받아들이지 않거나 노조 투표에서 부결되면 총파업에 들어갑니다. 파업이 시작될 경우 정부는 국가 경제에 미치는 악영향을 우려해 긴급 조정권을 발동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국민 경제에 막대한 피해가 우려되는 상황이 발생한다면 긴급 조정을 포함한 가능한 모든 대응 수단을 강구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예정된 총파업을 하루 앞두고 노사가 극적인 합의에 이를 수 있을지 주목됩니다. TV조선 김서정입니다. 이렇게 14시간 넘는 협상에도 삼성전자 노사 간의 합의를 이끌어내지 못한 한 가지 쟁점은 성과급과 관련된 문제였습니다. 내일 총파업을 앞둔 상황에서 잠시 후 10시부터 열릴 최종 담판에 마지막 남은 쟁점은 뭔지 이나영 기자가 전해드리겠습니다. 14시간 넘게 이어진 협상에서 노사는 현재 연봉의 50%로 묶여있는 초과이익 성과급, OPI 상한을 없애는 데 공감대를 이룬 걸로 알려졌습니다. 성과급을 제도화하라는 노조의 요구에 대해선 영업이익의 12%를 특별 포상금으로 주는 제도를 3년가량 유지하는 방안이 논의된 걸로 알려졌습니다. 임금 인상률과 자사주 지급, 주거 지원 등 임금 복지성 안건에서도 상당 부분 접점을 찾았습니다. 대부분 의견이 정리됐는데 하나가 어쨌든 간에 정리가 안 돼서 사용자 측이 최종적으로 입장을 정리해서 남은 쟁점은 성과급을 어떤 기준으로 계산할지, 또 그 기준을 얼마나 명확하게 제도화할지입니다. 현재 삼성전자는 성과급을 계산할 때 EVA, 즉 경제적 부가가치 지표를 활용하고 있습니다. 회사가 번 돈에서 각종 비용을 뺀 뒤 얼마나 남았는지를 따지는 방식입니다. 노조는 이 계산 방식이 복잡해 직원들이 성과급 규모를 예측하기 어렵다며 영업이익 가운데 일정 부분을 성과급으로 나누자고 요구하고 있습니다. 사업부별로 성과급을 어떻게 나눌지도 쟁점입니다. 삼성전자 반도체 부문 안에서도 메모리는 큰 실적을 냈지만 파운드리 등 일부 사업부는 상황이 다릅니다. 노조는 반도체 부문 전체 간의 성과를 직원들이 함께 나눠야 한다는 입장인 반면 사측은 성과주의 원칙에 어긋난다며 난색을 표하고 있습니다. TV조선 이나영입니다. 정부의 부동산 정책이 시장에선 좀처럼 먹히지 않고 있습니다. 연말까지 실거주를 유예해주면서 다주택자와 비거주 1주택자까지 매물을 팔도록 유도하고 있지만 어찌된 일인지 시장에 나오는 매물이 오히려 줄어들고 있는 겁니다. 여기에 집값까지 오르면서 서울 집 구하기는 하늘의 별 따기가 되고 있습니다. 윤서하 기자입니다. 12,000세대가 넘는 서울 강동구의 아파트 단지. 지난 열흘 동안 매매 매물이 1,000건에서 540건으로 40% 넘게 줄었습니다. 그렇다고 전 월세 매물이 는 것도 아닙니다. 매물이 100건이다. 그러면 지금 70건이 들어간 거예요. 전세 월세는 시가 말랐어요. 또 임차인들은 주거 나눈 거죠. 돈을 더 줘야 되거나 하나 둘이 외곽으로 빠져야 되는 거예요.
서울 전체 아파트 매매 매물은 9일 6만 8,400건에서 6만 2,900건으로 8% 넘게 줄었습니다. 10일부터 양도세 중과가 재개되자 미처 집을 팔지 못한 다주택자들이 매물을 걷어들이고 있는 겁니다. 정부는 비거주 1주택자가 전셋김 매물을 내놓을 수 있도록 퇴로를 열어줬지만 실제 매물이 나오는 경우는 소수에 불과한 상황입니다. 서울과 지방의 격차가 벌어지는 상황에서 똘똘한 한 채인 서울의 비거주 1주택을 팔아야 될 이유를 전혀 찾지 못하고 있습니다. 수요자들은 추가 대책이 나올 때까지는 관망하자는 분위기고. 다음 카드로는 보유세 강화와 장기 보유 특별공제 축소가 거론됩니다. 하지만 정부가 규제 일변도의 정책으로 시장에 맞서면 또다시 집값 안정에 실패할 거란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TV조선 윤서아입니다. 인플레이션에 대한 투자자들의 우려가 커지면서 미국 30년 만기 국채 금리가 2007년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최고치를 기록했습니다. 투자 심리가 약화되면서 미 증시는 3일 연속 내림세를 이어갔습니다. 김자민 기자입니다. 미국 30년 만기 국채 금리가 0.07%포인트 오른 5.19%를 기록했습니다. 2007년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19년 만에 최고치입니다. 주택담보대출의 기준이 되는 10년 만기 국채 수익률은 4.68%까지 치솟아 지난해 1월 이후 가장 높은 수준을 나타냈습니다. 이란 전쟁 장기화로 인한 에너지 가격 불안과 인플레이션 우려가 국채 매도세를 키우면서 금리를 끌어올린 것으로 분석됩니다. That should make people a little bit jittery in terms of what the longer dated the bond market is saying about inflation, which is the expectation for these higher numbers. 미 국채 금리 상승은 한국 증시에선 외국인 이탈 요인으로 작용합니다. 실제로 한국 증시에서 외국인은 최근 9거래일 연속 매도세를 보이며 41조 원을 순매도했습니다. 국채 금리 급등 여파로 뉴욕 증시는 일제히 하락했습니다. 다우 평균은 0.7%, S&P 500 지수는 0.6%, 나스닥 지수는 0.8% 떨어졌습니다. 높은 금리가 성장주의 발목을 잡을 수 있다는 우려에 반도체를 비롯한 기술주들이 특히 하락폭이 컸습니다. 국제 유가는 미국이 대이란 공격을 보류했다는 소식에 소폭 하락했습니다. TV조선 김자민입니다. 흑백 요리사로 유명해진 안성재 셰프가 운영하는 식당에서 얼마 전 와인 바꿔치기 논란이 있었죠. 이번에는 발레 파킹을 맡겼다가 차량이 파손된 고객에게 반년째 제대로 보상을 하지 않고 있다는 사실이 또 알려졌습니다. 피해 고객에게 법적으로 대응하라고 맞서고 있다는데 이나라 기자가 단독 취재했습니다. 눈 쌓인 골목길을 내려오던 차가 갑자기 미끄러지더니 벽을 들이받고 반바퀴 회전해 멈춰섭니다. 지난해 12월 4일 안성재 셰프의 모수서울을 찾은 손님의 차를 몰던 대리주차 기사가 사고를 낸 겁니다. 모수에는 따로 주차장이 마련되어 있지 않아 차량을 타고 온 손님들은 발레 파킹을 이용해야 합니다. 사고 직후 모수 측 관계자는 사고 처리를 약속했고 대리주차 업체는 차량 수리비로 정비소에 2천만 원을 지급했습니다. 하지만 수리 과정에서 견적이 7천만 원으로 오르면서 상황이 복잡해졌습니다. 저희 회사에서도 너무 죄송한데 해줄 수 있는 게 없는 것 같아요. 그냥 법적으로 모수를 하시는 게 이게 제일 지금 나은 선택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결국 수리가 끝난 지 3개월이 지났지만 수리비가 지급되지 않으면서 A씨는 차를 되찾지 못하고 있습니다. 저는 차량을 모수에 맡긴 거죠. 굉장히 실망스럽고 당혹스럽고 그렇습니다. 모수 측은 원칙적으로 발레 파킹 업체가 사고에 대한 책임을 부담한다고 판단한다며 다만 발레 파킹 업체와의 협의를 통해 고객님께서 합리적인 보전을 받을 수 있도록 끝까지 노력하겠다고 밝혔습니다. TV조선 이나라입니다. 화제가 된 사건 사고 소식 짚어보는 아침의 이슈 시간입니다. 강전의 변호사 양태정 변호사와 함께 이야기 나눠봅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스타벅스 코리아의 5.18 민주화운동 폄훼 논란이 점점 더 커지는 모양새입니다. 하필 5월 18일에 홍보 문구를 내면서 탱크데이와 책상의 탁이라는 표현을 사용해 비판을 받았는데 이번 논란에 대해 좀 어떻게 보셨습니까? 일단은 스타벅스 코리아 측에서는 이 사실관계, 경위에 대해서 확인해 보겠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아직은 어떠한 과정을 거쳐서 이런 홍보를 한 것인지는 밝혀지지 않았습니다만 국민들께서 보시기에는 이 홍보가 어떻게 보면은 5.18을 폄훼한 것이 아니냐라는 생각이 들 수밖에 없는 것이죠. 탱크데이라는 것이 도대체 5월 18일과 어떠한 관계가 있는 것인지 우리 국민들께서는 5월은 가정의 달 그리고 6월이 호국 복운의 달이라고 생각을 하시는데 6월에 만약에 탱크데이라는 그 홍보를 했으면 어느 정도 좀 납득이 됐을 것이지만 네. 5월이라는 것이 좀 뜬금없다는 것이죠. 그리고 이 이미지를 보면은요. 책상에 탁이라는 이 표현도 들어가 있거든요. 이것이 마치 박종철 열사의 사건을 그 연상하게 하는 부분들이 있어서 이게 전체적으로 커피숍에서 광고를 하는 가운데 있어서 그 개연성 같은 것들도 좀 의문들이 있는 상황입니다. 스타벅스 코리아에서는 아직은 뭐 행정적인 법적인 책임 이런 것들을 논할 단계는 아니지만 이 상황에 있어서의 어떠한 국민적인 공분들이 있기 때문에 정용진 회장 같은 경우에는 스타벅스 코리아의 대표와 그리고 임원진들에 대해서는 즉각적인 경질을 하긴 했거든요. 그런데 지금 여기에 대해서도 좀 사그라들지가 않고 있기 때문에 정용진 회장도 사과문을 올리고 그리고 미국 스타벅스 본사에서도 여기에 대해서 사과 메시지가 나오곤 있습니다만 어쨌든 이러한 이벤트를 개최하게 된 경위 같은 것들이 조금 더 구체적으로 그리고 빠르게 드러나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네, 이벤트 명과 문구를 확정할 때까지 스타벅스 내부에서 결제 라인만 5단계에 달하는 걸로 알려졌는데요. 그럼 이제 실무에서 이 문구가 한번 올라갔다고 하더라도 왜 중간에 거르지 못한 걸까요? 그러니까 사실 지금 이 문제가 되고 있는 단어들은 이제 이 뭐 인터넷 커뮤니티 같은 특히 뭐 극우 사이트 같은 데서 이제 활용되고 있는 이제 5.18을 폄훼하는 그런 단어들입니다. 보통 이런 단계에서는 이제 뭐 기획자나 팀장, 그 외 본부장, 대표이사 결재까지 돼야 되는 경우가 있는데 네. 사실 내부에서는 이 단계가 좀 축소되기도 하죠. 근데 아마 이제 이 분명히 기획자라든가 이 기획 단계에서는 뭔가 이런 부정적인 의도를 갖고 있었던 것이 저는 명백하다고 생각을 하고요. 다만 이 걸러지는 단계에서 이제 그 단어가 특별한 의미가 있는지를 뭐 몰랐을 수는 있습니다. 하지만 그 부분에 있어서는 회사 내부의 감사나 수사를 통해서 밝힐 부분이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이재명 대통령도 저질 장사치의 비인간적 막장 행태라며 이 행정적, 법적 책임이 주어져야 한다고 맹비난을 했습니다. 실제로도 행정적인 이 법적 책임 이걸 물을 수 있는 수단이 있습니까? 일단은 스타벅스 코리아에서 사실관계 조사한 결과가 나와야 될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행정적이고 그리고 사법적인 책임, 뭐 명예훼손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하기 위해서는 이게 고의가 어느 정도 드러나야 되는 부분들이 있거든요. 네. 그런데 지금은 우리 국민들께서 보시기에는 이게 너무 뜬금없다. 도대체 5.18과 탱크데이 그리고 책상에 탁이라는 것이 어떠한 인과관계가 있는 것이냐라고 의심을 하고 계시지만 여기에 대해서는 조금 더 사실관계가 밝혀져야 될 것으로 보입니다. 그런데 앞서 제가 정용진 회장이 스타벅스 코리아의 임원진들에 대해서 이미 경질을 했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네. 이 부분이 어떻게 보면은 사실관계 조사에 있어서는 좀 어려운 부분이 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수사기관에서 조사를 하는 것이 아니라 사내에서 조사를 하고 있는 상황에서는 이미 회사를 떠난 사람들이 적극적으로 조사에 응할 이유는 없는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고요. 아마도 이러한 부분들이 좀 불매운동이나 이쪽으로 이어질 가능성들이 있기 때문에 신세계 측에서는 어제 광주에 그 부사장단을 파견을 하긴 했습니다. 그런데 지역의 5월 가족분들께서 이러한 사과에 대해서 받아들여 주시지는 않고 있는 상황인 거거든요. 이게 어떠한 사실적인 책임들 그리고 법적인 책임을 넘어서서 계속적으로 우리 국민들이 납득할 수 있는 설명과 책임감 있는 자세를 보여줘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네, 지금 온라인상에서는 스타벅스 컵을 망치로 부수는 영상을 올리거나 멤버십을 해지하는 등 불매 운동이 확산하고 있습니다. 자, 이번 논란이 다른 기업들에도 좀 의미하는 바가 클 것 같아요. 특히 이런 스타벅스와 같은 이제 식음료 업계 같은 경우에는 물론 스타벅스가 거의 뭐 업계에서 선도적인 지위를 차지하고 있지만 굉장히 대체할 수 있는 다른 브랜드들도 많단 말이죠. 그리고 또 이 스타벅스를 주로 구매하는 구매층 같은 경우가 아무래도 이런 이제 여론이라든가 이런 이 사회적 이슈에 관심이 많은 그런 계층이 많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이제
문제가 생길 경우에는 다른 대체제나 다른 브랜드로 넘어갈 가능성도 많고 네. 또 이제 이 불매운동 확산될 경우에는 매출에 심각한 이제 타격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굉장히 우려스럽고 또 마케팅하는 데 있어서는 정말 이런 역사적 왜곡이라든가 비하하는 것에 대해서는 몇 단계 모니터링 단계가 필요하다는 것을 저는 시사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네, 다음 소식 짚어보겠습니다. 최근 돈을 받고 남의 집 현관문에 오물을 뿌리거나 이 벽에 욕설, 낙서를 하는 이른바 보복대행 범죄가 사회적 문제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이 대전에서 보복대행에 가담한 20대 남성이 징역 10개월을 선고받기도 했는데 이 당시에 무슨 일이 벌어졌던 건지 궁금하고요. 네. 이 뭐 보복대행 하면 약간 뭐 청부 이런 느낌이 좀 나긴 하는데 뭐 대행을 하는 행위가 뭐 추가적으로 뭐 처벌을 더 받을 수 있는지 이것도 좀 궁금하거든요. 네, 일단은 지난 2월에 대전에서 있었던 일인데요. 한 아파트의 현관문에 지금 이 그 징역 10월을 받은 가해자가 인분 그리고 레커칠 이런 것들을 하면서 손괴를 한 것입니다. 그래서 최근에 대전지방법원에서 재물손괴, 주거침입 혐의로 징역 10월에 선고를 받게 되었는데요. 네. 이분 같은 경우에는 부산의 한 PC방에서 보복대행 모집 광고를 보고 본인이 당시에 돈이 급해서 급전을 마련할 요량으로 일을 시작하게 되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것이 얼굴을 보고서는 지시를 받은 것이 아니라 익명의 의뢰인으로부터 지시를 받고 거기에 있어서 이런 범죄를 하게 된 것이죠. 재판부에서는 이러한 형태의 범죄 같은 경우에는 다수의 피해자를 양산을 할 수 있고 사회적 비난의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특히 문제는 모방 범죄의 가능성들이 굉장히 높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있어서 엄벌에 처해야 된다라고 하면서 징역 10월에 선고를 내리게 된 것입니다. 네, 이런 보복 대행 업체들이 미성년자들을 행동대원으로 구인하고 있다 이런 의혹도 제기가 됐는데요. 이 돈을 벌 수 있게 해준다면서 미성년자를 꼬드긴다는 건데 자 이렇게 미성년자를 범행에 동원시키면 더 아무래도 처벌이 강해질 것 같은데 그것도 궁금하고 만약에 이 사적 보복을 의뢰하게 되면 그 사람은 어떻게 되는 겁니까? 우선 이 사적 보복을 의뢰한 사람도 이제 범죄를 하도록 이제 범행의 의지가 없던 사람을 어떤 업체에다가 돈이라든가 비용을 주면서 의뢰한 경우에는 일종의 교사범이 될 수 있는 거죠. 네. 교사범 같은 경우에는 실제 범행을 실행한 사람과 동일하거나 아니면 더 그 이상의 형으로 처벌할 수 있다는 규정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같은 범죄를 저지른 걸로 그러니까 의뢰를 하고 직접 범행에 가담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그 범행에 의뢰를 하는 순간 같은 범행 일당이 돼서 같이 네. 처벌될 수 있는 규정이 있고요. 근데 그런 과정에서 미성년자를 이제 어떻게 보면 이용한 경우에는 미성년자 약취유인이라는 별도 범죄가 될 수도 있고 또 특히나 이제 실제 재판에서 판결을 받을 때 굉장히 형량이나 죄질이 좋지 않기 때문에 가중처벌될 가능성도 충분히 있습니다. 네, 오늘 두 분 말씀 여기까지 듣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부산 북갑 국회의원 재보궐선거에 출마한 더불어민주당 하정우 후보의 과거 주식 거래를 두고 이른바 주식 파킹 논란이 불거졌습니다. 현재 주당 7만 원대에 거래되는 주식을 청와대 수석 임명 당시에 100원에 매도한 사실이 도마 위에 오른 겁니다. 퇴임 후 돌려받기 위해 해당 주식을 맡겨둔 거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되자 하 후보 측은 스타트업 생태계를 모르는 억지 주장이라고 일축했습니다. 이태희 기자가 보도합니다. 논란이 된 주식 거래는 지난해 8월 민주당 하정우 후보가 청와대 AI 수석으로 임명된 직후 이뤄졌습니다. 무소속 한동훈 후보 측은 하 후보가 당시 보유하던 주당 7만 원 상당의 주식 4,400여 주를 주당 100원에 매도했다며 의혹을 제기했습니다. 퇴임 후 다시 찾아오기 위해 맡겨둔 이른바 주식 파킹 거래 아니었냐는 겁니다. 하 후보 측은 스타트업 생태계를 모르는 근거 없는 의혹 제기라고 일축했습니다. 일정 기간 근무 등 조건을 채우지 못할 경우 주식을 반환하는 계약 조건에 따라 정상적으로 넘겨준 거란 설명입니다. 하 후보는 무분별한 신상털기라며 반발했고 한 후보는 토론에 응해 설명하라고 맞받았습니다. 최근 여론조사에선 두 후보가 오차 범위 내 접전 양상을 보였고 국민의힘 박민식 후보는 20% 지지율을 기록했습니다. 전재수 후보님께서 워낙 잘 하셔가지고 인식이 매우 좋고요. 미래지향적인 사람이 필요하고요. 삼선 의원을 만들어 주시면은 2배, 3배로 뭔가 성취를 할 수 있을 것이다. 지역구 공약은 아닐지 모르겠습니다만 저는 에너지를 해결하고자 하는 생각으로. 선거 막판 야권 단일화 성사 여부는 최대 변수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TV조선 이태희입니다.
정치권 소식 짚어보는 아침의 맞수 시간입니다. 김진욱 더불어민주당 당대표 언론특보, 윤기찬 국민의힘 법률위 부위원장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이 지방선거가 2주 뒤로 다가오면서 후보들 간 공방이 한층 더 가열되는 모습입니다. 이 정원호 민주당 서울시장 후보의 과거 주치폭행 사건을 놓고 야권의 추가 폭로가 나왔는데 영상 먼저 보고 오겠습니다. 5.18 민주화운동 때문에 싸웠다더니 정작 재판에서는 술을 많이 먹어서 기억이 나지 않는다는 취지의 심신미약, 심신상실 주장을 하였습니다. 술을 먹어서 기억이 안 난다면서 5.18 민주화운동 때문에 싸운 것은 어떻게 또렷이 기억하는 것입니까? 이 개혁신당에서 정원호 후보의 31년 전 폭행 사건 당시의 판결문을 공개를 했는데 이 정 후보가 재판에서 사건 당시 심신장애 상태였다는 취지의 주장을 했다는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폭행의 발단이 5.18 관련 언쟁이었다던 정 후보의 기억이 이 선택적인 거 아니냐 이런 비판이 것 같은데 이 부분에 대해 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러니까 선택적이기 때문에 그 정원호 후보 측의 주장이 맞느냐 이런 근본적인 문제가 제기된 거죠. 왜냐하면 판결문에도 정치관계 이야기를 하다가 뭐 정파가 다른 관계로 언쟁이 됐다 이런 식으로 쓰여 있거든요. 그러니까 5.18이라는 단어는 하나도 안 들어가 있고요. 그다음 정원호 후보 측이 얘기하는 당시 신문 기사를 제가 찾아봤는데 그 기사 중에도 있는 것도 있지만 없고 6.27 지방선거 관련된 얘기만 있는 경우가 많았어요. 그러니까 본인들이 재판 과정에서 심신미약 내지 심신상실을 주장했다는 것은 그 술의 만취 정도가 아니고 엄청나게 취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서 아예 사물 변멸 능력이 없거나 의사결정 능력이 없거나 미약하다. 당시 어떤 그 법조계 문화로 보면 술에 취해서 아무것도 기억이 안 나야지만 그런 주장을 하는 거거든요. 또 하나는 95년도 12월 12일자 연합뉴스 기사를 보면 거기 그렇게 나와 있어요. 기자가 그렇게 씁니다. 자기들이 취재를 해봤더니 경찰에 정원호 후보가 당시 합석한 것까지는 기억하지만 그 밖의 일은 술에 취해 전혀 기억나지 않는다라고 진술했다. 이렇게 나와 있어요. 네. 그렇다면 지금 정원호 후보가 주장하는 이런 내용들이 과연 근거가 있는 얘기들을 하시는 거냐. 여기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얘기를 해야 되는 것이고 본인의 수사 기록을 공표하는 것도 해볼 만하다.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네, 앞서 야권이 양천구의회 속기록을 근거로 정원호 후보가 거짓 해명을 했다고 주장을 했을 때 정 후보는 판결문이 모든 거를 말해준다고 반박을 했는데 그러니까 어제 제기한 의혹은 결국에는 판결문 내용을 보니까 싸움의 발단을 기억하지 못하는 거 아니냐, 거짓 해명이다 이런 거거든요. 글쎄 기억하지 못한다고 해서 그것이 다시 거짓이다라고 이렇게 일반화시키기는 좀 어려울 수 있다고 봅니다. 특히 지금 정원호 후보의 31년 전에 어떤 폭력과 관련된 부분에 대해서 너무나 지금 야권에서 과도한 정치적 공세를 이어가고 있다 이렇게 저는 평가를 하는데 네. 지금 좀 전에 말씀 주셨던 것처럼 심신 어떤 미약이나 심신 상실, 뭐 어떤 심신의 장애가 있다라고 주장한 것은 아마도 뭐 당시의 감경을 받기 위한 그런 변호인의 조력이 아니었을까라는 생각도 듭니다. 또 심신 미약이나 심신의 장애가 있다라고 하는 것이 기억을 하지 못한다라는 것하고는 또 다른 얘기가 아닐까요? 성인으로서의 판단을 갖다 제대로 하지 못했다라고 해서 또 어린아이가 만약에 성인 같은 그런 그 좀 성숙된 판단을 미처 못했다고 해가지고 그것이 기억이 나지 않는다. 이 기억과 직접적으로 연결시킬 수 있는 것 이것은 아니라고 보여지기 때문에 당시에 정원호 후보가 어떠한 이유로 어떤 이 시비가 불거졌는지에 대해서 본인이 판단하고 또 본인이 얘기했고 그리고 그것들이 취재에 의해서 나왔다면 당시의 속기록과 다른 내용이 또 분명하게 존재한다면 그 부분도 충분히 고려의 대상이 될 수 있다라고 저는 보고요. 지금 이 정원호 후보에 대해서 뭐 이 장량 감경이다 뭐 이런 식의 또 공격도 하시는데 이것은 재판부가 임의적으로 재량 사안으로 가져갈 수 있는 부분이지 단지 그 당시에 사과했느냐 반성의 여지가 있었느냐만 가지고 의무적으로 해야 하는 사안도 아닌데 이런 식의 공격이 과연 지금 그 31년 전의 사안에 대해서 본인의 미숙함을 반성하고 그리고 다시는 이런 부분들이 발생하지 않도록 제발 하지 않게 평상시에 어떤 반면교사를 삼아왔던 그런 상황이 있었다라고 한 그 본인이 주장을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지속적으로 이 판결문을 가지고 비틀어서 왜곡적으로 공격하는 방식 이런 것은 올바른 선거운동은 아니지 않을까라는 생각입니다. 근데 그 사실은 저희가
주치감경을 주장할 때 기억나지 않는다는 기본이에요. 기억이 난다 그러면 주치감경을 주장할 수가 없어요. 특히나 성인이기 때문에 다른 약물을 복용한 게 아니고 주치감경이잖아요. 그렇다면 술 때문에 내가 사물 판별 능력이 떨어지거나 아니면 의사결정 능력이 떨어진다라고 해서 심신미약 주장을 하는 건데, 그러니까 법조인들은 다 알아요. 저 부분은 아예 기억이 안 나야지만 저런 주장을 가능합니다. 특히 조서에 그렇게 쓰여 있어야지만 그런 주장이 가능한 거예요. 그다음에 이게 판결문 관련돼서 왜 이렇게 논의가 이어지냐면, 이거 정원호 후보 측의 주장이나 반박이 상식에 부합하지 않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지금 당시에 동석했던 공동 피의자였던 그 당시 비서실장, 이분이 본인이 다 했는데 정원호 후보가 뒤집어 썼다는 거 아니에요? 그렇다면 판결문하고 또 내용이 다르잖아요. 그분은 기소도 안 됐어요. 그러니까 저희가 판결문 갖고 논란을 이어갈 수밖에 없는 거고요. 그다음에 그때는 또 판결문에 다 있기 때문에 판결문이 우선이냐 아니면 양천구의 구청 구의의 속기록이 우선이냐 이거 갖고 따졌잖아요. 그러니까 판결문 우선적인 민주당 주장에 따라서 한번 검토해 보면 이런 문제가 또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해명 자체가 상식적이지 않기 때문에 이런 논란이 이어지는 것이지, 저희가 이 논란을 계속 지속하는 게 아니잖아요. 그건 정원호 후보의 잘못된 또한 상식에 부합하지 않는 해명 때문에 그렇다 이렇게 봅니다. 네, 반대로 정원호 후보는 GTX 삼성역 철근 누락 사태를 고리로 오세훈 후보를 향한 공세를 이어가고 있는데요. 이 영상 보고 이야기 이어가겠습니다. 용산 참사, 이태원 참사, 강남역 침수 사태, 반지하 참사, 싱크홀, 한강 버스 사고, 서울시의 안전 불감증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우리 뽑을 수 있는 단 하나의 방법은 시장을 바꾸는 일입니다. 얼마나 자신이 없으면 철근 괴담을 만들어서 이 하락하는 지지율을 회복해보겠다고 안간힘을 쓰겠습니까? 네, 정원호 후보 측은 GTX 삼성역 철근 누락 사태를 계기로 반격에 나섰는데, 서울시장의 안전 불감증이다 이런 공세를 주력하고 있는데, 서울시장 측은 이게 건설사의 책임이지 시장의 책임이냐 이렇게 주장을 하고 있고요. 이 상황은 판세에 얼마나 영향을 미칠 걸로 보십니까? 저는 저 부분은 정원호 후보 측에서 허위사실 공표에 해당할 정도의 잘못된 주장이다라고 생각을 해요. 왜냐하면 저 부분이 이제 아시다시피 해당 공사구역에 시공사인 현대건설이 본인들이 점검을 해보니까 이게 설계도를 그러니까 오독해서 잘못 읽어서 2개 철근 들어갈 것을 하나만 들어가서 자체 발견을 한 거예요. 자체 발견해서 서울시에 보고를 했고, 서울시는 보고받은 날로부터 3일 이후에 3일 정도 안에 국가철도공단에 보고를 한 거예요. 그 이후에 3번 더 보고했다는 거거든요. 그게 공문으로 있다는 겁니다. 건설 관련 보고해가지고 거기에 당연히 철근이 누락된 사실관계를 포함해서 보고했다는 겁니다. 그리고 나서 20여 차례 현장 방문을 통해서 외부 전문가 또는 감리 담당자, 서울시 공무원 이걸 다 보강 작업을 해온 거예요. 그래서 이 보강이 가능하다라고 해서 다시 다 부수고 하지 않은 거고, 건설교통부도 올 4월부터 5월 8일까지 본인들이 점검을 해봤더니 문제 없다 이렇게 해결된 사안이에요. 근데 이걸 왜 늦장 보고라거나 은폐라는 단어를 쓰죠? 그걸 쓸 수가 없는 단어입니다. 그렇게 쓰시게 되면. 그러니까 이 정확한 사실관계를 반영하면 그런 단어를 쓸 수가 없다. 따라서 이 부분은 안전에 문제가 없고 시공사의 잘못을 스스로 바로잡은 것을 감독기관이 절차에 따라 잘 처리했고, 그다음에 국토부 입장에서도 아무 문제 제기 없다가 스스로 점검해가지고 문제 없다는 것까지 나왔는데 네. 또 다시 감사하겠다. 자, 이렇게 하는 것이 과연 선거가 아니었으면 이렇게 했을까? 이런 것들을 감안해 보면 이거야말로 저는 그 정치 공세다 이렇게 판단합니다. 알겠습니다. 네, 김 특보님이 보시기엔 이 정원호 후보의 주장 그리고 이에 대한 이 오세훈 후보의 해명 이거에 대해서 좀 어떻게 보셨습니까? 지금 오세훈 후보께서 철근 괴담이다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제가 보기엔 부실 시공 은폐 의혹이다 이렇게 규정을 다시 지어야 될 것 같습니다. 오세훈 후보께서 며칠 전에 그 언론을 통해서 이 사실을 알았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데요. 네. 지금 이 사안에 대해서 시공사는 현대건설이지만 지금 이 공사, 이 구역에 대해서 공사를 발주하고 시공하고 감리해야 하는 모든 책임은 서울시가 갖고 있는 겁니다. 그렇다면 당시에 서울시장직을 재임하고 있었던 서울시장께서는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떤 입장이었어야 되느냐? 당연히 책임을 져야 되는 입장인 것입니다. 그런데 이 부분에 대해서 그 은폐 의혹이 아니다라고 말씀하시는데, 오늘도 기사가 나왔습니다. 12번 이 사안에 대해서 12번 현장 점검이 있었습니다만 그때 단 한 번도 이 철근이 빠졌다라는 것, 누락됐다라는 부분에 대해서 제대로 보고하지 않았다라는 그런 기사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지금 오세훈 후보께서 서울시정에 대해서 너무나 무능하고 무책임하고 안전 불감증이 있었던 거 아니냐라는 비판은 당연히 나올 수밖에 없는 사안이고요. 하나 두 개가 빠진 것이 아니고 현대건설이라는 이름 있는 건설사가 설계도를 오독했다. 아마추어입니까? 이런 설계도를 오독한다라는 것 자체가 있을 수 없는 일인데 이 과정들이 스스로 보고했다라고 얘기해서 이것이 없어지는 일인 것인가? 특히 이 영동대로 같은 경우에는요. 거기에 수없이 많은 사람들이 이용하고 지금 모일 수밖에 없는 그런 구조가 있는 것입니다. 그런 데에서 사고가 났냐라고 하시는데 사고가 나기 전에 미연에 그 사고를 예방해야 할 책임이 서울시장에게 있는 것이기 때문에 이런 주장이 있을 수 있는 것이고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명확한 사실관계를 다시 한번 파악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근데 그거는 사실 서울시가 협약에 따라서 이 업무를 부담한 거거든요. 그러니까 국가철도공단과 실제 업무 파트너는 서울시 도시기반시설본부예요. 그러니까 도시기반시설본부장 명의로 공문이 나갔던 거고. 그러니까 그러면 이렇게 따지면요, 이 결재 지도 감독의 노선을 따져보면 대통령도 자유롭지 않은 거예요. 그렇게 따지자면. 그러니까 이거를 마치 오히려 이럴 수 있겠죠. 그럼 서울 도시개발 시설본부장이 시장한테 왜 보고 안 했느냐? 이거는 문제 삼을 수 있다 하더라도 오세훈 시장이 왜 알고 나서 은폐했냐? 이것도 앞뒤가 안 맞는 말이잖아요. 알겠습니다. 다음 소식 짚어보겠습니다. 김용남 민주당 평택을 후보의 과거 보좌진 폭행 의혹이 불거졌습니다. 김 후보가 사과에 나섰지만 경쟁자들은 일제히 공세에 나섰는데 관련 이야기 먼저 듣고 오시죠. 화를 냈던 건 틀림없는 사실인데 그거를 폭행을 했다라고 표현하는 거는 다소간의 사실관계에 좀 차이가 있는 것 같습니다. 정강이를 걷어차는 것 정도는 폭행이라 할 수 없는 뼛속까지 검사입니다. 김용남 후보는 지금 당장 후보 사퇴를 선언하십시오. 네, 김용남 후보가 11년 전 초선 의원일 때 구두발로 보좌진 정강이를 폭행한 의혹이 제기가 됐습니다. 김 후보는 순간의 감정을 다스리지 못했다고 사과를 하면서도 이 폭행 의혹은 과장된 측면이 있다 이렇게 선을 그었는데 이 김 후보의 해명에 대해 좀 어떻게 보셨습니까? 저 해명 자체가 오히려 표를 떨어뜨리는 해명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자신의 미숙함과 불찰에 대해서 깊이 반성한다. 글쎄 폭행 논란을 미숙함의 표현이라고 보기는 어렵죠. 그다음에 불찰이라는 것은 살펴보지 못했다고 해서 보통은 감독자가 사실 실무자에서 일어난 일에 대한 평가를 할 때 쓰는 말인 것이지 내가 한 행동에 대해서 불찰이라는 단어를 쓴다는 부분은 저는 왜 저런 단어를 쓰셨을까라는 생각이 드는 거고 그다음에 폭행이라는 표현이 적절치 않다라고 한 것도 선거법 위반 논란을 피하기 위한 꼼수라는 생각이 들어서 저 부분은 오히려 그냥 직설적인 사과가 낫지 않겠는가. 폭행했으면 폭행했다. 아니면 안 했다. 그다음 내가 참 그때 이 감정적 대응한 건 잘못했다. 이렇게 깔끔하게 사과하고 넘어가는 게 맞지 않겠는가라는 생각을 합니다. 네, 야당에서는 이 김 후보의 해명을 두고 2차 가해라는 비판이 나왔습니다. 사과에 진정성이 없고 폭행의 본질을 흐렸다는 건데 일단 민주당은 추가 검증은 안 된다는 취지의 입장을 밝혔는데 이렇게 보수 정당에서 전향한 인사들이 과거가 파묘되는 거 이렇게 이혜훈 전 의원도 그렇고 달갑지만 않으실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과거에 본인이 했던 행위에 대해서 행동들에 대해서 어쨌든 정당을 바꿨다고 하더라도 책임을 져야 되는 것이겠죠. 지금 송원석 원내대표 같은 경우에도 당직자의 정강이를 걷어차서 본인이 탈당했다가 복당한 전력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당을 달리한다고 하더라도 잘못된 부분은 잘못된 것이다라는 부분을 명확하게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고요. 어제 김용남 후보도 오전에 인터뷰에서 조금 본인이 좀 부족한 사과가 있었다고 생각했는지 그 이후에 다시 이유 여하를 불문하고 머리 숙여 사과드린다라는 사과가 있었는데 이러한 사과가 단지 일회성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본인이 진심으로 진정성 있는 사과를 피해자에게 다시 하시고 그리고 앞으로 이런 일들이 재발되지 않도록 본인의 그 주의의 노력을 더 기울여야 된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어쨌든 잘못된 것은 누가 해도 잘못된 것이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한 반성, 사과 이런 부분은 철저하게 좀 이루어져야 될 것이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네, 조선일보 여론조사를 보면 민주당 김용남 후보 25%, 국민의힘 유이동 후보 20%,
조국혁신당 조국 후보 26% 등 이 후보 3명이 오차 범위 내 접전을 현재 보이고 있습니다. 이 폭행 의혹이 불거지자마자 이 조국혁신당도 이제 바로 반응한 거 보니까 이번 판세 그리고 범진보 단일화 여부에도 영향을 줄 것 같은데 좀 어떻게 전망을 하십니까? 저는 평택을 지역은 진보 진영, 그러니까 진보당의 김재현 대표까지 포함해가지고 진보 진영의 단일화는 좀 쉽지 않아졌다라는 생각을 해요. 원래는 이제 진보당과 조국혁신당의 단일화가 가능하지 않은가라는 생각을 했는데 울산 지역에서 이미 이제 단일화가 됐기 때문에 실제 민주당과죠. 그래서 조국혁신당과의 단일화가 어렵다. 그렇다면 남은 것은 이제 보수 진영끼리의 단일화다. 자유와 혁신 쪽의 황교안 대표와 저희 유이동 후보와의 단일화 문제가 막판에 판세에 미칠 가장 큰 그 요소 아닌가 이렇게 판단합니다. 네, 두 분 말씀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종합특검이 출범한 지 석 달이 다 되어가고 있지만 수사 성과가 전무하다는 지적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종합특검이 이은우 전 KTB 원장에 대해 출범 이후 처음으로 구속영장을 청구했지만 이마저 앞선 내란 특검이 기소한 사건을 중복 수사하는 거 아니냐는 법조계 비판을 받고 있습니다. 조윤정 기자입니다. 종합특검이 이은우 전 KTB 원장에 대해 내란 선전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습니다. 5월 7일 내란 선전 혐의로 이은우 전 KTB 사장을 피의자 조사하였습니다. 12.3 비상계엄 직후 계엄 정당성을 주장하는 뉴스를 보도하고 비판 뉴스는 차단했다는 혐의입니다. 그런데 종합특검이 같은 사건을 중복 수사하고 있다는 법조계의 비판이 나옵니다. 앞서 내란 특검이 계엄이 불법이란 자막 삭제를 지시한 혐의로 이 전 원장을 직권남용 혐의로 기소했기 때문입니다. 종합특검 측은 사실관계 일부가 기소됐거나 해서 전혀 수사할 수 없는 건 아니라고 했습니다. 이 전 원장은 혐의를 부인하고 있습니다. KTB는 권력을 비판하고 견제하는 일반적인 언론이 아닙니다. 이 전 원장에 대한 영장 실질심사는 21일 열립니다. 종합특검이 출범 석 달 만에 처음 청구한 구속영장이 기각될 경우 수사 역량을 둘러싼 논란이 더 커질 전망입니다. 종합특검은 윤석열 전 대통령 관저 이전 공사에 예산을 불법 전용한 혐의로 김대기 전 비서실장, 윤재순 전 총무비서관, 김호진 전 국토부 차관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습니다. TV조선 조윤정입니다. 때이른 더위에 바다 수온도 크게 오르면서 올여름 해파리 피해주의보가 예고됐습니다. 남해 바다에선 어장을 점령한 해파리 떼와의 전쟁이 벌어지고 있다고 합니다. 이성진 기자가 현장을 다녀왔습니다. 어선 두 척이 바다 위를 나란히 달립니다. 그 사이로 U자 모양의 그물이 팽팽하게 당겨져 끌려옵니다. 그물 속으로 들어간 해파리가 촘촘한 분쇄망을 통과하면서 잘려나가는 방식입니다. 해파리 제거 작업은 선박 두 척이 절단망을 연결해 물속을 훑는 방식으로 진행됐습니다. 경남 고성군 앞바다 기준 바다 수온은 15도 이상으로 지난해보다 높습니다. 그 여파로 새끼 해파리인 유채가 지난해보다 크게 늘었습니다. 불과 2주 전 500원 동전 크기였던 해파리는 어른 두 손바닥을 합친 크기만큼 자랐습니다. 먹이인 플랑크톤까지 풍부해 올 여름 해파리 발생량은 역대 최다치를 기록할 전망입니다. 성장률이 굉장히 빠르기 때문에 대량 발생할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실제로 멸치를 잡는 정치망을 내려다보니 하얀 해파리떼가 들어차 있습니다. 어민들은 울며 겨자 먹기로 애써 잡은 고기를 놓아줍니다. 바다를 점령한 해파리떼에 어민들은 할 말을 잃었습니다. 그물을 들면은 뭐 기계가 텅텅텅 로라가 잘 안 감길 정도로 지금 최악입니다. 지금부터가 어민으로서는 답이 없습니다. 해양수산부는 내일부터 경상남도 전 해역으로 해파리 발생 조사를 확대하기로 했습니다. TV조선 이성진입니다. 이 성과급 지급 방식을 두고 삼성전자 노사가 막판 합의 도출에 진통을 겪는 가운데 공정하고 상식적인 노조의 역할이 뭔지에 대한 고민도 깊어지고 있습니다. 양대 노총의 기득권에 맞서겠다며 서울교통공사 내에 젊은 직원들을 주축으로 세 번째 노조가 만들어져 활동되고 있는데요.
송치영 서울교통공사 올바른 노동조합 위원장 모시고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이 학창 시절에 앱 개발자를 좀 꿈꾸셨다가 서울교통공사에 입사를 한 걸로 알고 있는데 네네. 현재 이제 어떤 일을 하고 계시고 좀 어떤 그 위원장직을 맡고 계신 건지 또 올바른 노동조합이 뭔지 이것도 좀 소개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저는 지금 서울역에서 현장에서 직접 근무하고 있는 서울역 영무원이자 이제 저희 올바른 노동조합의 위원장직을 맡고 있고요. 저희 노동조합은 어떠한 공정과 상식이란 그 가치를 두고 내가 다니는 회사 더 좋은 대우와 더 좋은 임금을 받기 위해 그 근로 현장에 대한 가치 실현을 좀 더 나은 대우를 받기 위해 이제 활동하고 있는 노동단체입니다. 네, 그런데 아까 말씀드렸듯이 서울교통공사에는 이미 대형 노조가 2개나 있었습니다. 그런데 입사 2년 차 만에 새로운 노조를 만들자고 결심하는 게 쉽진 않았을 텐데 어떤 계기가 있었을까요? 사실 저도 노동단체 이제 어떠한 노자도 이제 몰랐던 사람인데 이제 특별한 계기가 있었습니다. 이제 지지난 정부 때 일어난 이제 그 비정규직의 정규직 그 전환 사태가 있었는데요. 네. 이 과정에서 어떤 채용에 대한 공정성이 위배되고 또 직원들에 대한 갈등, 그 다음에 이런 공정에 대한 가치에 대한 실종이 많은 직원들에 대한 그런 분노로 이어지지 않았나. 그렇게 되면서 젊은 사원들이 주축으로 만들게 된 노동조합입니다. 네, 근데 이제 다른 노조원들의 무단 결근을 대거 족발해가지고 좀 반발을 사기도 했다고 들었는데 그 과정에서 가장 힘들었던 거 뭔지 좀 궁금합니다. 사실 힘든 거는 뭐 여러 가지 뭐 허위 선동이라든가 뭐 이제 어떤 거짓말로 인한 저희 혹은 저희 간부들에 대한 모욕 이런 것도 당연히 힘들었지만 이 무단결근 사태를 바로잡는 과정에서 네. 이제 사측이 이런 부분에 대한 이제 어떤 그 해고를 하는 과정에서 이거를 처벌해야 될 공사 측의 간부들이 오히려 이 해고 기록을 삭제한다거나 이 과정에서의 어떤 그 노노 간의 갈등 그런 것들이 최근에는 좀 기억에 많이 남고 가장 힘들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네, 아무래도 공정과 상식을 중요하게 생각하시는 것 같은데 최근 성과급을 두고 삼성전자 노사 갈등이 이어지면서 총파업까지 앞둔 상황입니다. 이 삼성전자 노조의 총파업에 대한 좀 부정적 여론도 굉장히 많은 걸로 지금 나와 있는데 이번 사태를 좀 위원장으로서 좀 공정과 상식을 생각하시는 위원장으로서 어떻게 바라보고 계신지 좀 궁금합니다. 사실 저는 이 삼성전자의 그 파업을 처음에는 사실 응원을 하기도 했었어요. 네. 왜냐하면 이제 대한민국에서 드디어 이제 기술자들, 이공계 이제 그런 분들이 이제 대우를 받기 시작하는구나라는 어떤 기대감에 응원도 하긴 했지만 네. 그 과정이 또 혹은 그 노동조합이 보여줬던 방식이라든가 그런 부분들이 좀 잘못되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뭐 예를 들어 이제 뭐 근로자를 보호해야 될 노동단체가 자기들의 뜻에 따르지 않으면 뭐 해고를 한다든가 뭐 어떤 경영진에 대한 사진을 걸어두고 뭐 밟는다거나 이런 모습들이 어떤 그 국민적인 반발 여론을 좀 부추기는데 하지 않았나. 그래서 저는 그런 방식들이 굉장히 잘못되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사실 이 삼성전자 노조의 파업 예고를 바탕으로 그 이후에 좀 노조원들에 대한 여론이 안 좋아지고 있는 것도 사실인데 그래서 올바른 노조에서는 노조 간부들이 어떤 노력을 하고 계신지 궁금하고요. 마지막으로 좀 앞으로 어떻게 노동 환경을 변화시키고 싶으신지 청사진도 설명 부탁드립니다. 네. 저희는 간단합니다. 그 노동단체에 대한 본질을 지키는 게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저희가 생각하는 노동단체의 본질은 회사에서 열심히 일하고 그에 맞는 그에 더 좋은 임금과 복지를 받을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는 게 노동단체의 본질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 본질을 가장 잘 지켜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앞으로 이 노동조합이 좀 가야 될 길은 사실 지금까지의 투쟁의 방식은 굉장히 폭력적이고 굉장히 강경한 방식들이 많았는데 네. 사실 어떠한 이 투쟁에 대한 방식은 굉장히 다양합니다. 이제 뭐 여러 가지 있겠지만 뭐 사측의 뭐 어떤 교섭의 우위를 잡기 위해 이제 사측의 약점을 잡는다거나 혹은 뭐
어떠한 대형 노조 같은 경우는 워낙 국민적으로 많이 보여지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 여론을 활용하는 부분도 있는데 그런 과정에서 어떠한 좀 비상식적이거나 좀 그런 부분들은 좀 지양돼야 되지 않나. 그리고 노동단체도 앞으로는 어떠한 사회적 문제 해결에 조금 어느 정도 기여를 하고 그렇게 하면서 노동단체에 대한 본질적인 이미지를 이제 긍정적으로 바꿀 수 있도록 좀 나아가야 되지 않나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알겠습니다. 지금까지 송시영 서울교통공사 올바른 노동조업 위원장 모시고 이야기 들어봤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변종 에볼라 바이러스가 중부 아프리카에서 빠르게 퍼지며 120명에 육박하는 사망자가 나왔습니다. 백신과 치료제도 없어서 추가 확산이 우려되는데 세계보건기구는 비상사태를 선포했습니다. 임서인 기자입니다. 콩고 민주공화국의 병원입니다. 손을 씻고 체온을 재야 입장할 수 있습니다. L'entrée, c'est sens unique, tout le monde passe par là. Après avoir arrivé maintenant à l'endroit de lavage des mains. 지난달 24일 이후 민주콩고에서 에볼라 의심 환자 300여 명이 발생해 이 가운데 118명 이상이 숨졌습니다. Tuko na shida yenye tunapata, tunakostate kuma hii 3 semaines yenye zinatufikia ni watu kukufa tu. Journée moja tuko nazika 3 personnes, 5, 6. 이번에 유행하는 에볼라 바이러스는 분디부조 변종입니다. 치사율은 30에서 50%로 90%에 달했던 대표적 에볼라 바이러스인 자이르형보다 낮지만 백신과 치료제가 없습니다. 초기 증상이 독감과 비슷해 조기 발견이 어려운 데다 환자들이 주술적인 질병으로 여기면서 병원을 찾지 않아 감염 실태 파악이 늦어진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On disait que c'était de la sorcellerie ou des choses comme ça. Donc on se rend compte qu'il y a une première personne qui est tombée malade fin avril. 현지에서 활동하던 미국인 의사도 감염됐습니다. That American, as well as 6 other high-risk contacts, are going to be taken out of that region and taken to Germany. 미국은 해당 지역에 여행 경보를 발령했습니다. 세계보건기구는 인접한 우간다에서도 사망자가 나오자 국제적 공중보건 비상사태를 선포했습니다. TV조선 임서인입니다. 렌즈에 담긴 그 순간 그 의미를 짚어보는 시간이죠. 사진 기자가 선택한 아침의 한 장입니다. 오늘은 조선일보 사진부 오종찬 기자와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오늘 아침에 볼 사진 어떤 건가요? 네, 이란의 수도 테헤란에서 열린 합동 결혼식에서 신랑 신부가 기관총이 장착된 웨딩카를 타고 입장하는 장면입니다. 미국과 종전 협상을 하고 있는 이란에서 어제 결혼의 날을 맞아 아주 특별한 결혼식이 열렸습니다. 현장의 모습 함께 보시죠. 테헤란 광장에서 110쌍의 부부가 참석한 공개 합동 결혼식이 열렸습니다. 광장에 모인 하객들은 차량 경적을 울리고 환호하며 이들을 축하했는데요. 이란 정부는 웨딩카로 이란 혁명수비대의 지프를 제공했습니다. 결혼식을 구경하고 있는 여자 어린이들 머리 위로 보이는 미사일이 무척 인상적이었습니다. 웨딩카에 장착된 기관총, 또 하객들 머리 위에 전시된 미사일. 낭만적이어야 할 결혼식이 조금 무섭게 느껴지기까지 하는데요. 네, 이 합동 결혼식은 이란 정부가 벌이고 있는 잔파다 캠페인의 일환이었는데요. 조국을 위한 희생이라는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전쟁을 벌이고 있는 적들에게 의도적으로 행복하고 도전적인 메시지를 보여주는 겁니다. 아울러 광장에서 여는 대형 행사를 통해서 이란 내부의 결속을 다지는 효과도 있습니다. 행사에 참석한 한 신부는 남편의 손을 꼭 잡으며 언제든 전쟁터로 함께 갈 준비가 돼 있다고 말했습니다. 가장 행복해야 할 순간인데 안타까운 마음도 듭니다. 중동에도 어서 빨리 평화가 찾아왔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지금까지 아침의 한 장이었습니다. 내일까지 비바람이 불겠습니다. 현재 전국에 비가 확대된 가운데 제주 산지에는 호우특보가 발효 중인데요. 오후부터는 곳곳에 시간당 20mm 안팎의 많은 비를 뿌리며 특보가 더 확대되겠고 돌풍과 함께 벼락이 치며 요란하게 내리겠습니다.
이번 비는 양이 제법 많습니다. 강원 산지에 최대 150mm 이상, 제주 산지에는 최대 120mm 이상, 그 밖의 지역에도 30에서 많게는 100mm 이상의 비가 내리겠습니다. 비가 내리면 낮 기온이 어제보다 10도 안팎까지 뚝 떨어집니다. 하루 사이 기온이 크게 내려가는 만큼 옷차림에 신경 쓰셔야겠습니다. 자세한 낮 기온을 보겠습니다. 서울 20도, 광주 22도, 대구 18도로 평년 기온을 밑돌겠습니다. 전국적으로 바람이 무척 강하게 불겠고 바다의 물결이 서해 먼 해상에서 최고 3.5m까지 매우 높게 일겠습니다. 비는 내일 오후부터 차차 그치겠고 강원 영동과 제주는 저녁까지 이어지겠습니다. 오늘의 날씨 박선민입니다. 이상으로 수요일 뉴스 퍼레이드 마칩니다. 저희는 내일 아침 7시 24분에 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